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인더시사. 지난주부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비전에서부터 선거 기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까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야, 예, 예. 먼저 응원과 격려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광주 시민과 저희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다 득표로 또 최다 득표 차로 저를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 또 더욱 열심히 21대 국회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다 득표 말씀하셔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80% 예, 가까이 9만 2천 표 가까이. 네, 압도적 표차를 지지를 받은 이 당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아마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히지 마라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응원의 목소리라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까? 국회가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1이라는 협의체까지 만들고, 네, 그렇죠. 네, 패스트트랙이라는 또 특수한 그런 수단까지 동원해서 이제 개혁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밀어줄 테니 열심히 개혁 과제들을 진행을 해라, 처리해라 이런 주문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22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지역민들의 또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대선 주자 1위이기 때문에 네. 호남 출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광주는 현역의원 대부분이 교체가 됐어요. 예, 예. 말 그대로 이제 과거로 보냐면 국민의당이었겠죠. 그런데 이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 정치의 교체라고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호남 정치는 무엇이 문제였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호남 정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도 이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04년에 이 광주 전남의 정치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탄핵 그랬죠. 의해서 2004년 광주 전남에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 3분 남겨놓고 전체가 다 바뀌는 그런 대변혁의 시대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08년, 12년, 16년까지 쭉 그런 흐름이 왔고 이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제 다시 한번 광주 전남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열망, 교체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선거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에 국민의당을 우리 지역민들께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8석을 전부 국민의당이 가져갔는데 됐죠.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당의 분화 모습. 우리 광주 지역에 2016년에 지역민들이 당선시켰던 8분이 바른미래당에도 있고 뭐 민주평화당에도 계신 분, 대한신당에 계신 분, 무소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주 정치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당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발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2020년 선거 때는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교체해내야 되겠다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지만 사실 그동안 정치 인생이 순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오랜 도전. 낙선의 다른 표현이라면 오랜 도전. 처음 정치에 발을 딛게 된 순간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제가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는 이제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제가 96년에 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뭐 그전에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죠. 네. 은행원이었고 87년에 광주은행에 입사했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96년에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97년에 IMF가 옵니다. 그렇죠. IMF가 오고 당시 기억해 보면 가장 강하게 구조조정을 당한 곳이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지방은행이 10개였는데 5개가 그때 문을 닫고요. 또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후발은행인 동아, 동남, 대동은행이 이제 은행이 없어지는 그렇죠. 초유의 경제 대란이 발생했던 게 IMF인데 그때 이제 9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새정치국민회의였습니다. 김대중 총재 새정치국민회의와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해서 광역시도의회에 비례대표 2번을 노동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98년에 이제 제가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당시에 광주광역시의회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22년이 된 것이죠. 우리 이영석 당선자 하면 아까 그런 이유로 시의회의 비례로 진출했다. 그 이유를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이력이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최연소 광주광역시 의장 거쳤고 경제부시장 그리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인데요. 그러면서 몇몇 언론에서는 토종 정치인, 풀뿌리 정치인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뭐랄까요, 정치 이력을 다져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 이번에 뭐 당선자 8분 계시는데 저 포함해서 8명 중에 가장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가 제가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원에서 노조위원장으로 또 노조위원장에서 광주시의회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또 의장을 전국 최연소 의장을 했었어요. 하고 광주시도 경제부시장을 했었고요. 청와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회조정 3비서관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조정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 이 시절에 지금 원외에서 최고위원을 2번 한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네. 처음일 수도 있고요.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축적된 지역 밀착형 정치인 이렇게 저는 뭐 저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 못지않게 광주의 속사정, 광주시의 속사정, 또 우리 지역민들의 바램 이런 것들을 촘촘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꾸준히 정책 기반을 왔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도전하면서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당선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참 힘드셨겠어요. 2006년에 제가 이제 시의장을 마치고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북구청장에 도전을 했어요. 북구청장 나가셨죠? 2006년도에 나가셨죠? 도전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그냥 전패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 5개 구청장, 시의원 전패를 해서 저도 그때 이제 선거에 졌고요. 또 2010년에 다시 이제 북구청장이 재도전해서 경선을 치렀었는데 그때는 또 경선에서 졌어요. 또 2012년 이제 경제부시장 가기 전에 국회의원 도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도 경선에서 또 실패했었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도전했는데 그때는 또 국민의당 바람이 또 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 또 지인들이 굉장히 실망이 많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좀 잘 받아줬었어요. 애들한테도 늘 이제 왜 아빠가 여기에 도전했고 또 이런 실패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뭐 선거 끝나고 이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야기를 자주 하죠, 가족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더 이제 격려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컸죠, 가족들의. 그 이영석 당선자를 아는 지인에게 들은 얘기하면 좀 영어를 좀 쓴다면 미스터 노멀이다. 큰 뭐 충격이 있어도 또 아픔이 있어도 되게 묵묵하고 일관돼서 그렇다. 오히려 또 그래서 또 멋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큰 선거였잖아요. 북구청장 선거도 큰 선거였고 특히 또 2016년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도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고 특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철수의 바람, 뭐 국민의당의 바람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또 저 나름대로의 확신,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붙었어요. 강하게 준비도 철저히 네. 했었고 근데 와, 이 바람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무너졌는데 그런 선거 충격을 소화해내고 흡수해내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해내고 또 이겨내서 이번 총선에서 또 지역민들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당선된 것 같습니다. 예. 오랜 도전과 함께 방금 계속 얘기가 나온 그 뭐랄까 이영석 하면 이게 일관된 정치 여정.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제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인데요.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또 기억나기도 하고 또 까먹기도 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본다면 그때 국민의당에 가지 않고 왜 민주당에 남았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98년에 제가 정치에 입문했다고 했는데 정치에 입문해서 한 번도 이 민주당의 길을 이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그게 정치를 하는 가치고 또 철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죠. 당이 어렵다고 해서 당을 바꾸거나 당을 떠나거나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뭐 자질 이런 부분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도 다시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통령께서 대표이셨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 호남 인사를 홀대했다는 근거 없고 막연한 이런 루머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호남 소외론, 인사 소외론,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정치인들이 그것을 부추겨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제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새로운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또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바람이 워낙 드세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거의 떠났습니다. 광주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신인들조차도 어디로 갈 것인지 다들 망설였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유력한 후보 중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예비 등록한 사람이 혼자였고 다 전부 다 국민의당으로 왔다는 거죠? 이제 뭐 국민의당으로 간 사람도 예비 있었고 후보 등록마저도 그 눈치를 보느라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론이 어느 정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불리했었냐면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풀항을 이제 거는 날입니다. 12월 중순인데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대표 경력을 써서 풀항을 걸었어요. 근데 저를 늘 도와주는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이제 선거 사무실에 풀항을 건다고 하니까 오다가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풀항 거는 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이게 걸리니까 선거 사무실을 들어오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문재인 대표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폄훼 발언 또는 이게 루머들이 막 확산이 돼 있어서 광주의 분위기가 그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걸 이겨내고 더불어민주당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었는데 뭐 역시 당시에는 저희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이 있어서 졌죠. 기억나네요. 그 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민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 밖이었고 그렇죠. 그때 안철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저도 기억나게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김대중 정신이
국민의당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김홍걸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하면서 적도 있었죠. 민심들은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갔던 그 시기에 그쪽에 줄을 안 서고 민주당을 계속 지키셨어요. 아마 제가 그때 뭐 다른 당을 갔다랄지 또 중간에 2016년에 민주당을 버리고 그랬다면 오늘의 저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이제 당에서 이렇게 결정해주는 지명해주는 그런 것은 없었을 겁니다. 늘 꿋꿋이 당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도 그만큼 인정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당선의 영광도 누릴 수 있었고 그랬죠. 네, 오랜 도전 그리고 일관된 정치 여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과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현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또 외로운 뭔가 지킴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상황? 실질적으로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재인 당시 대표의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추동해내고 끌어낼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뭐 몇몇 측근들한테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광주에서 6개월 이상은 이제 여기서 집거하시도록 하자라는 제안까지도 드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당 위원장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했었죠. 근데 제일 처음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했던 게 원로나 고문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민주당을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아끼신 원로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규합하고 다시 찾아뵙고 만나고 또 이제 과거에 잘못된 루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당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됐었고요. 선대본을 꾸릴 때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는 세종시의 위원장이어서 시당 위원장이셨는데 광주시당의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고요. 또 특히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김부겸 위원장도 제가 찾아가서 광주시당의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현역 국회의원은 없지만 메머드급 그때 선대위원장을 꾸렸습니다. 꾸리고 또 이제 지역의 다양한 뭐 지금 기억해 보면 개인택시 조합의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아주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선대본을 꾸려서 2017년 그때 대선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차츰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2017년 대선이었다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인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비서관으로서. 내가 봤을 때 내 인생에서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뭐 같은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도 하셨고 서로 뭐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라본 두 분의 캐릭터는 너무나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준치적이고 뭐 두 분 다 개혁적이지만 성향이 준치적인 성향.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고 진중한 그런 리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 김대중과 노무현을 빼고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헌신, 봉사, 희생 이게 DJ였다면 저는 민주주의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다시 재발견하고 만들어내는 즉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 8년을 10년을 다시 잃어버렸잖아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면 교사로 새롭게 제3기 민주정부가 탄생한 게 문재인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두 분의 정치적인 성향을 저는 모두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을 하시는 성격이어서 제가 이 두 분을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엄청난 큰 행복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님이 제가 비서관 할 때 문재인 실장님이셨어요. 네. 오랜 도전 그리고 일관된 정치 여정 이렇게를 이제 인물 이영석을 탐구해 봤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앞으로 정치 여정, 정치 국회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가 또 지역민들의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뭐랄까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인가요? 행안이다 얘기하셨으니까 행안위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우선은 제가 지금 최고위원도 맡고 있습니다만 5.18 40주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8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며칠 전에 또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 이제 헬기 사격과 관련된 재판에 참석을 1년 만에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진상이 아무것도 밝혀진 게 하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도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 처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났던 암매장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헬기 기총 사격 또 계엄군의 당시의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의혹만 쌓이고 있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작년 말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권, 조사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5.18에 대한 왜곡 폄훼 세력들이 너무나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나 단죄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1호 법률안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된다. 20대 국회에서 이게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20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왜곡처벌법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38주년 5.18 기념식에 오셔서 대통령 되시고 바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말씀하셨던 5.18의 5.18 정신, 헌법 전문 개제 이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행안위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방의원 또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모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잊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또 얘기들도 있어요. 그때보다 덜해서 그러는 건지 국회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첫 번째 모토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셨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이루어져서 지금 나주혁신도시라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내려오고 농어촌공사가 내려오는 이런 새로운 분권형 이제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고 기업이 분산이 됐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기 때문에 강한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초임 시절에 연방제 수준의 이제 지방 분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지는 계셨는데 남북 문제에 너무 이제 남북 문제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4.27 2주년이 됐습니다만 남북 문제가 크게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특히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1, 2차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이 분권이 좀 밀린 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 다시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제자리에 갈 수 있게끔 제가 아까 행안위 일을 가는 일, 네.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이게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광주형 일자리가 갇혀있긴 예. 있습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최근 당선인들이 노동계 만나셔가지고 나는 그 선거 기간 중에 노동이사제를 좀 찬성한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또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21세기에 와서의 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의 위원장 출신이어서 네.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는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적정 임금이나 적정 노동 시간을 일단 노동계가 양보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네. 이 4대 원칙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그리고 노사 투명 경영, 그리고 이제 원하청 관계 개선, 이게 네 부분인데 두 부분은 이미 저는 노동계가 양보를 했고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네. 경영자나 이제 자치단체가 할 일은 네. 어떻게 투명 경영을 확보해 줄 것인지, 네. 그리고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정말로 유연한 자세로 해야 되는데 노동이사제는 안 된다. 이런 좀 구태연한 발상이라고 봐요. 네네. 노동계도 노동이사제라는 용어를 굳이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경영의 가치,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죠. 참여하고 싶다는 네네네네.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이제는 사용자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계와 협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동이사제 반드시 도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쪽이 좀 유연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경영계 쪽에 유연할 유연해야 필요가 된다고 있다 봅니다, 저는. 말씀이신데 국회의원으로서 예, 예.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 오너 쪽에서는 노동계 이런 참여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촉구나 참여 아니면 개입 이런 걸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서 네. 그 정치인의 역할은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방관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의지를 갖고 참여할 계획이고요. 이제 현대자동차 입장도 충분히 압니다. 이건 이제 그 적정 임금을 가지고 하는 이런 광주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당신들이 이제 대주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방어벽을 쳐야 된다는 그런 경영자 측면의 그런 입장은 알고 있지만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사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함께 해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제조업의 새로운 출발, 가보지 않는 길, 이걸 좀 저도 현대자동차가 과감하게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당선자께서 앞으로 정치적 포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원내 진출 전부터 당내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시민들 기대도 큽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뭐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최다 득표로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원외 이제 최고위원인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원내 최고위원 활동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원내 최고위원을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만큼 지역을 챙기는 일, 그리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일, 성심을 갖고 절실하게 열심히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금 코로나19 여건입니다만 지역민들이 함께 잘 위기를 극복해내고요. 앞으로 경제적 위기에도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국가 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형석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본색에서 다룬 것처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법률로 정한 일임에도 누군가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5.18 가짜뉴스와 북한 가짜뉴스는 닮아 있습니다. 확인이 어렵고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멀쩡한 현송월이 처형됐다고 보도를 해놓고 현송월이 등장하면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런데 북한 가짜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5.18은 우리 국민을 학살한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즉각 처벌해야 맞지만 5.18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진실 정리가 한 번도 없었기에 확인이 어려운 틈을 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시작된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반드시 성과를 내 헌법 조문처럼 거짓말을 한 사람이나 뉴스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즉각 처벌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